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 국내만이 아닌 해외 사례들도 여러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세계의 기괴 사건 1편에 이은 해외에서 벌어진 여러 기괴한 사건들 3개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입니다. 1979년 1월 6일 싱가포르 게일랑 바루 36살의 남편 탄 쿠엔 차이와 37살의 부인 리 메이 잉은 58블록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검표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들 부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인 탄 콕펑은 당시 10살이었고 둘째 아들 탄 코키는 8살, 셋째 아들 탄콕수는 6살, 막내딸 탄친니는 이제 5살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보통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남아서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두고 먼저 출근해야 했습니다. 대신 부부는 집에 나온 지 30분 정도가 지나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깨웠는데요. 아이들도 이에 익숙해졌던 탓인지 알아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내 남매가 함께 등굣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도 역시 똑같이 부부가 먼저 출근하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혹시나 너무 깊게 잠이 들었나 싶어서 실내인 줄은 알지만 이웃집에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깊게 잠든 것 같으니 혹시 현관문을 크게 두드려서라도 아이들을 좀 깨워줄 수는 없겠냐는 부탁을 남겼는데요. 이웃은 아내의 부탁대로 현관문을 크게 두드렸지만 역시 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웃이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는지 혹은 아내가 이웃에게 확인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웃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늘 하듯이 알아서 잘 갔겠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부부는 오전 10시경 시간 여유가 좀 남은 관계로 집에 들러 아이들이 잘 갔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부부가 들어간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잘 등교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화장실의 문을 열어본 아내의 비명소리가 남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화장실 안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4남매 모두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화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것은 시신들의 상태였는데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의 시신이 제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째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듯 보였는데요. 경찰은 사건 시각을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범인이 집에 들어와 사건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범인은 그 시각에 부부가 집에 없고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문을 열어줄 정도의 사람, 즉 부부의 지인들 중에 용의자가 있다는 예상이 모아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2주 뒤 부부의 집에 기묘한 편지가 한 장 도착합니다. 춘절 기념 그림이 그려진 엽서였는데요. 문제는 이 엽서의 내용이 무척이나 기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은 가질 수 없겠네 라는 조롱과 함께 뒤에는 웃음소리를 그대로 적어놨고 엽서를 보낸 발신자 이름에는 살인자라고 버젓이 적어놓은 누가 봐도 범인이 보낸 기괴한 메시지였던 것인데요. 특히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겠다는 조롱은 이들 부부의 사정을 훤히 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부부는 넷째 막내딸을 가진 뒤에 더 이상 자식을 갖지 않기 위해 수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엽서로 인해 이 사건의 범인이 이 가족을 아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첫째의 손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들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분석이 어려웠는데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부 조사해도 이렇다 할 혐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다시 자식을 가졌으며 2021년에는 이들의 이웃 중 한 명이 새로운 사실을 제보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사건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1982년 한 남성이 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5월 21일 그는 군사법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리시커, 한자로는 이사과였습니다. 그의 혐의는 무장은행 강도 및 살인이었습니다. 1927년 중국의 산둥성 출신이었던 리시커, 그는 전쟁 도중 대만으로 건너온 뒤 1959년 전역하여 택시운전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는데요.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웃들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에게 종종 수리를 맡기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리시커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계 유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살아가는 것도 빠듯하고 빚을 갚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이런 소식을 보게 됩니다. 수천 장의 채권들이 몇몇 고위층의 비리로 인해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단 것인데요. 이때부터 리시커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1980년 그는 타이베이 경찰 리성 위안을 살해한 뒤 경찰들이 지니고 다니던 권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가 리시커의 체포 이후 그의 소행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그는 자신이 목표로 하던 은행을 1년 동안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수나 경비원들의 동선, 사람이 한가한 시간대를 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리시커가 사건을 저지른 것은 198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현장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발과 모자,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은행에 온 리시커. 그는 직원을 위협해 은행에 있던 돈을 털어가고 직원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뒤 도망칩니다. 리시커의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묘한 점은 바로 대만 경찰의 실책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그의 외모와 타고 달아난 자동차 등을 수배했는데요. 사건 발생 23일 후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진범 리시커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검거된 사람의 이름은 왕잉센, 역시 택시기사였고 외모와 억양 등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요. 경찰은 왕 씨가 갑자기 도주해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왕 씨의 신체 곳곳에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자기 아버지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 구타를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를 고문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 천이왕은 도주했다가 나중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범인 리시커가 체포된 것이 누명을 쓴 왕잉센이 숨진 지 겨우 몇 시간 뒤였다는 것입니다. 리시커는 체포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와 경찰들에게 썩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 싶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은행에서 털었던 돈을 자기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집안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시커는 5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두 번째 기묘한 점인데요. 리시커가 체포되며 남겼던 부자들은 썩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자기 혼자만 그 돈을 가지려던 것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집안까지 생각해줬다는 점으로 인해 그가 곧 대만의 로빈 후드라고 칭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의 모습을 본딴 동상까지 만들어져서 리시커가 비록 강도짓을 벌이기는 했지만 그는 의적이었다는 쪽으로 의견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가 이 사건 전에 애꿎은 경찰을 해쳤던 것 역시도 그 경찰이 사실 다른 나라의 스파이였다는 루머까지 만들어가며 범죄를 미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후일담이 더 황당한 사건 같네요. 1985년 인도의 뭄바이에 위치한 시온 지역, 이곳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남성은 이 근처를 돌아다니던 노숙자였는데요. 끔찍하게도 머리 부분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흉기는 바로 근처에 놓여있던 바위 덩어리, 약 30kg 정도가 넘어가는 무거운 바위로 머리 부분을 공격당해 숨진 듯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혼자 다니는 노숙자였기에 그가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증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이 피해자 역시 앞선 피해자처럼 노숙자였고 범행을 당한 방식 또한 똑같았습니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로 공격당한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홀로 남겨진 노숙자였기 때문에 사건을 증언할 사람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건이 2년 동안 12건이나 벌어집니다. 사건이 주로 벌어진 지역은 첫 사건이 벌어진 뭄바이의 시온과 킹스 서클이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용의주도하게 홀로 다니는 노숙자만을 상대로 똑같이 근처에 무거운 돌 등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 기괴한 방식으로 인해서 정체불명의 이 범인은 이후 스톤맨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이 스톤맨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누군가
자신의 근처에 와 있었고 양손에 커다란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직감적으로 그가 스톤맨임이 느껴졌고 가까스로 도망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뭄바이 경찰은 6번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진 일련의 모방범죄나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이것이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범죄임을 파악합니다. 대대적으로 주변에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을 점검하고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에서 노숙하지 않길 권했지만 모든 노숙자를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1988년 중반 기묘하게도 사건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던 스톤맨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여름 캘커타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캘커타의 첫 번째 희생자 역시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혼자서 잠을 자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6개월 동안 또 10건이 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스톤맨이 이번엔 캘커타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뭄바이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완전히 흡사했기에 최소한 이 사건에 관해 아주 잘 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주로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혼자서 자는 노숙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무기로 쓰였던 것이 아주 무거운 바위나 콘크리트였기에 가해자가 아마도 아주 키나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한 남자였을 것으로만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많은 용의자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범을 찾는 데는 실패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2009년 2월 아삼주의 구아하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보고된 적이 있단 것인데요. 혹시 스톤맨이 아직도 살아서 활동 중인 것일까요? 마지막 사건은 1988년 홍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88년 3월 한 여성이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실종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으며 아마도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는 범인은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신고를 하러 온 여성의 이름은 푸메이링,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푸탕.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한 어머니는 마지에지였습니다. 실종된 푸탕은 사건 당시 58세였으며 그의 아내 마지에지 역시도 동갑이었습니다. 푸탕은 플라스틱 염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두 딸들 중 막내는 결혼하여 다른 나라에 있었고 장녀인 푸메이링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2월 22일 아침부터 어머니만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물었는데요. 어머니는 너희 아빠 죽었다 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딸은 처음엔 당연히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한 달 넘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가택을 조사했는데요. 집안 여기저기에서 미세하지만 아주 많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실종된 푸탕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집안 내에 수많은 혈흔이 발견된 것은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아내를 조사하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왜냐면 아내 마지에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그녀를 조사해 여러 가지를 알아낸 뒤 마지에지를 체포하고 공범 몇 명을 더 체포합니다. 마지에지와 함께 붙잡혔던 공범은 그녀의 동생 마시엔관 그리고 시즈밍, 양지중이란 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동생 마시엔관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마지에지를 포함한 4사람은 집에서 자던 남편 푸탕을 습격해 밧줄로 묶어놓고는 부동산을 처분했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푸탕은 처음엔 이들이 강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들이 내연녀와 헤어져라 하고 말한 것을 듣고 이내 아내가 벌인 음모란 것을 알아챘다고 하네요. 푸탕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적은 맹세코 없으며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 돈도 줄 수 없다고 저항합니다. 결국 몸값을 좀 낮춰서 절반이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역시 푸탕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4사람 중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푸탕은 아내만 남은 것을 보고는 배가 고프다고 소리쳤고 아내 마지에지는 남편에게 줄 죽을 끓여왔는데요. 어느새 남편은 묶여있던 줄을 풀어놓은 상태였고 이내 2사람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내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남편이 숨지게 됩니다.
남편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던 그녀는 철물점에서 전기톱을 사왔는데요. 하지만 마씨는 전기톱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결국 집안 여기저기에 혈흔이 남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후에 그녀가 벌인 행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눠진 남편의 시신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또는 냄비 등에 넣어 가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뒤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아 몰래 유기했다네요. 더 용의주도한 것은 집안 여기저기 튀어있던 혈흔을 일일이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자 꾀를 냈던 것인데요. 빨간색 물감을 대량으로 물에 타서 붉은색 물을 만들고 이것을 혈흔이 튄 곳 여기저기에 겹쳐 적신 다음 얼룩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불러서 지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만한 흔적은 다 지울 수 있었지만 경찰이 자세히 조사하자 전부 밝혀진 것이었다네요. 마씨가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자백대로 남편 푸탕이 죽은 것은 맞긴 맞고 또 집안에서 혈흔이 많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중요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던 데다가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편의 것이 맞는지 당시 기술력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결국 법정에서는 그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나머지 공범들도 감금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리해서 배심원들에게 넘겼습니다. 단 마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풀려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무죄 판결은 무조건 배심원들의 선택이 만장일치일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합니다. 6시간의 배심원 회의 끝에 5대2로 유죄 판결이 났고 마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반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에 무기한 수용됐습니다. 그녀가 수용된 곳은 시우람 치료감호소였는데요. 이곳에서 몇 년간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1995년에 퇴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코닐 가든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인 남편 푸탕의 시신이 마씨의 동생 마셴 냉동고 안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자료를 검색한 결과 남편의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가지 기괴한 사건들 중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기괴한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